인테리어를 하면서 냉장고를 바꾸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산지 얼마 안 된 경우엔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 아깝고, 식구들이 많은 경우엔 키친핏을 용량이 작아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요. 뚱뚱한 냉장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델라 대표 박장호입니다. 제가 한 30년 인테리어 하면서 보니까요, 공사 후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 주방과 욕실이더라고요. 특히 주방은 공용부의 핵심 공간이다 보니 디자인적으로 예쁘게만 만들고자 하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SNS에서 흔히 보는 예쁜 주방을 사진만 보고 따라했다가는 막상 살면서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대면형 주방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집 구조가 대면형이 어려운데 억지로 넣어버리면 비례감도 깨지면서 예쁘지도 않고 효율적인 동선이 나오지도 않아서 쓰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는 주방 인테리어 후회 포인트와 우리 집 구조에 어울리는 주방이 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주방에 실리콘 아무나 쌌다가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마감할 때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전엔 바이오 실리콘이라는 제품을 많이 썼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에 보는 투명한 실리콘도 대부분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실리콘은 색상이 한정적이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특히 투명 실리콘은 실리콘 안쪽에 오염이나 황변이 그대로 비춰져서 시각적으로 정말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아덱스 실리콘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아덱스 실리콘은 컬러 스펙트럼이 14가지 이상으로 다양해서 타일이나 줄눈에 맞춰서 자유롭게 색상을 고를 수 있고, 시공직구 냄새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또 바이오 실리콘보다 탄성이나 보건력이 좋고 다른 자재 간의 수축이나 팽창으로 이음매가 터지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가격은 2배 이상 비싸지만 전체 시공비에서 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 마감할 때 꼭 아덱스 실리콘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실리콘 마감할 때 주의사항은 혹시 없나요?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은 영구적인 마감재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2년 주기로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곰팡이가 피거나 들뜬 부위가 있다면 실리콘을 다시 쏴주는 걸 추천드려요. 또 실리콘 색상을 선택할 땐 컴퓨터 모니터 화면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실물 색상과 사진 색상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샘플 칩을 자주 옆에 대고 비교하셔야 잘못된 컬러 선택으로 재시공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을 마감한 부위는 최대한 습기가 없게끔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주방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 건조함을 유지하셔야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걸 모르고 대면형 주방을 만들면 사는 내내 피곤해집니다.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고 동선도 편리하고 수납도 여유로운 게 대면형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주방 구조에 따라 이상적인 대면형 아일랜드가 우리 집에는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너무 작게 만들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쁘지도 않기 때문에 최소치 수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아일랜드 사이즈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먼저 최소폭은 900mm, 최대는 1200mm로 잡습니다. 이 정도는 치수를 잡아놔야 아일랜드에 개수대나 가열대를 두더라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실로 물이나 음식물이 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요리하다가 막 튀어서 너무 불편한 집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 최소폭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 아일랜드 길이는 개수대와 가열대를 다 놓는 걸 가정했을 때 2700mm 내지는 3000mm 정도는 돼야 해요. 이 경우 가열대와 개수대 옆으로 300mm, 가열대와 개수대 사이 조리 공간은 최소 600mm를 확보해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통로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일랜드와 벽체 사이는 900에서 1100mm 정도를 띄어야 이동하거나 냉장고를 열 때 편리합니다. 혹시 평형대별로 효율적인 주방 구조도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주방 구조는 평형대보다도 타입이 2베이인지, 3베이인지, 4베이인지에 따라서 효율적인 레이아웃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20에서 30평대 2베이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2베이 구조의 주방 특징은 일단 좌우 축폭이 좁고 깊이가 깊어요. 특히 복도식 아파트 20평대는 거실과 주방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일랜드 폭을 넓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방 사이즈가 제한적일 때는 아일랜드를 식탁 겸용으로 쓰거나 조리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열대와 개수대는 되도록 기존 위치를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 정도만 대면형 아일랜드 쪽으로 위치하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30평대 2베이는 주방의 세로 길이가 더 길어서 완벽한 대면형 형태라기보다는 T자 형태의 아일랜드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방 사이의 폭이 좁아서 냉장고처럼 큰 가전 위치를 잡기가 애매한데요. 이럴 땐 무조건 벽 쪽으로 키 큰 가전을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주방이 훨씬 여유롭고 정돈돼 보입니다. 냉장고가 덩치가 크다 보니 창문을 일부 가릴 수 있는데 어차피 주방 창은 반이 안 열리는 구조라서 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로폭이 3.3m, 세로폭이 3m 정도로 주방폭이 여유 있는 편이어서 기역자 구조나 디귿자 구조, 11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주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과 다용도실이 연결된 경우 가구 도어와 동일한 재질로 다용도실 문을 만들면 더 깔끔한 주방을 완성할 수 있어요. 포배의 주방 구조도 한번 볼까요? 이런 포배의 주방은 가로폭이 넓고 배형 아일랜드를 배치하기 가장 수월한데요. 다시 평텔 기준으로 보통 주방 크기가 가로 5m, 세로 3m 정도 됩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내력벽만 없다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주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로 11자나 디귿자 설계하는데 개인적으로 최대한 아일랜드를 넓고 깊게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면형 주방 만들 때 추가로 챙기면 좋을 만한 팁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수대 위치를 이동하면 설비 공사가 필수인데요. 하수 배관을 이설할 땐 반드시 물이 잘 내려가도록 구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방 호수는 음식물 찌꺼기가 배관을 타고 내려가서 기름기가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막 물이 역류하게 되는 거죠. 또 하수 배관을 너무 멀리 이설하면 배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배수 속도가 느려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려면 구배를 잘 잡아야 하는데요. 보통 1m당 1cm의 길이가 기본입니다. 배관의 각도를 따지면 최소 0.6도 정도는 나와야 해요. 이 기준대로 하면 주방 하수 배관을 기존 배관 자리에서 5m 이내로 이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열대가 아일랜드로 가면 후드 위치도 그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천장형 후드를 사용할 때는 기존 배관 위치에서 3에서 4m 이내로 이동하는 게 안전해요. 만약 배관이 너무 길어지면 소음이 심하거나 풍량이 떨어져서 후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즘 대면형 주방을 구성하면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 많이들 쓰시죠? 천장형 후드처럼 별도의 보강 공사나 주름과 이동 없이 설치할 수도 있고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지도 않으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점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 이걸 모르면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싶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배기 효율이에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데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연기와 냄새를 기기 아래쪽으로 빨아들이는 하향식 배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기계적인 힘으로 180도 방향을 꺾어 아래로 빨아들여야 하는 구조인 거죠. 이때 조리 용기의 높이가 후드 효율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프라이팬 같은 낮은 용기는 흡입 효율이 좋을 거고 공국이나 높은 냄비는 흡입하는 부분이 멀어지게 되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일반 후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흡입력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음에 대해서 예민하면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또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탄소 필터 방식인데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고성능 탄소 필터로 정화하고 다시 주방 내부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려면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연간 10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할 땐 잠깐 살다 나올 생각으로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부장 수납 공간인데요.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설치하게 되면 인덕션 하부장의 상당 부분을 기계장치에 양보해야 합니다. 기기 본체가 워낙에 커서 하부장 폭이 최소 8에서 900mm 확보돼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덕션 아래 수납장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죠. 만약 하부장을 수납 위주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천장 매립형 후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주방 서랍 아무 하드웨어나 썼다가는 1년 안에 다 뜯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방 가구의 완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속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어떤 걸로 썼느냐에 판가름이 납니다. 저가형 레일을 사용하면 댐퍼 오작동이나 레일이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품질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물론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AS 비용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랍 레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블룸인데요. 서랍을 열고 닫을 때 소음 없이 부드럽게 닫히는 댐핑, 블루오션 기능이 있어서 하중의 무게와 상관없이 가볍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힙니다. 블럼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블룸 텐덤박스 시리즈에서 보통 많이 쓰는 제품이 인티보, 안타로, 레그락 박스인데요. 금액은 인티보나 안타로보다 레그락 박스가 한 3배 정도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 하중입니다. 인티보 안타로는 30kg, 레그락 박스는 40에서 7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냄비 중에 스타우브나 르크루제 같은 주물 냄비나 대형 식기 이런 무거운 게 많다면 그럼 무조건 레그락 박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서랍 앞면을 상판과 같은 세라믹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라믹 자체 무게가 상당한데 이걸 서랍이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때도 짱짱하고 부드러운 레그락 박스 레일을 쓰셔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블룸의 경첩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요. 최대 170도까지 활짝 열리기 때문에 내부에 서랍이 있는 키 큰 장을 사용하면 안쪽 서랍을 열 때 문이 걸리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평 기역자 구조 주방 하부장 수납을 전부 블럼으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 기역자 구조라면 미터당 7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30평대 하부장 길이를 4.5배다로 계산하면 3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를 믿고 블럼으로 하세요. 돈 들인값 합니다. 뚱뚱한 냉장고 무조건 버릴 필요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냉장고를 바꾸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산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엔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 아깝고, 식구들이 많은 경우엔 키친핏을 용량이 작아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요. 인테리어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살기 편하게 꾸미는 건데, 모양만 좋다고 키친핏을 선택했다가 수납 부족으로 서브 냉장고를 구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공간 효율은 떨어지고 공간이 어수선해질 수 있어요. 뚱뚱한 냉장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뚱냉의 위치 선정입니다. 뚱냉은 가능하면 문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게 좋은데요. 최대한 주방 안쪽 구석에 냉장고를 정면으로 배치하면 주방 디자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 집 주방 구조상 뚱냉을 옆면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면 가구 패널로 옆면을 가리는 것보다 목공 가벽을 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벽면과 동일한 마감재로 연결되면서 훨씬 넓어 보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장고장을 가려주는 장식장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납도 늘릴 수 있고 냉장고가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방 디자인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를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도 있나요? 요즘은 도브무광 컬러의 삼성 비스포크 아니면 LG 오브제 키친핏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삼성에서 TBI나 LG BIS, 서브제로처럼 겉면에 스테인리스로 된 냉장고 쓰면 훨씬 주방이 돋보입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냄새나는 주방, 바로 이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가 나거나 담배 냄새가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공용 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세대의 주방 후드는 주름관을 통해서 벽 속에 커다란 수직 통로로 연결됩니다. 1층부터 제일 꼭대기층까지 모든 집이 하나의 거대한 굴뚝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냄새가 우리 집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외부에 강한 바람이 불거나 실내외 온도차가 큰 겨울철엔 공용 배관 내부의 기압이 불안정하면서 공용 통로의 냄새가 우리 집으로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후드를 설치할 때 이런 전동 댐퍼를 추가로 달아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후드엔 플라스틱 수동 댐퍼가 달려있는데 풍압에 의해서 개폐되는 얇은 플라스틱판 구조여서 미세한 틈새에 들어오는 악취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전동 댐퍼엔 플라스틱 날개가 아니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차단막이 있어요. 후드가 작동하지 않을 땐 이 실리콘 패킹이 배관에 강하게 압축된 상태여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후드를 작동시키면 모터가 즉시 돌아가면서 강한 흡입력으로 배기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름관이 연결되는 공용 배관 주위의 틈새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시멘트 벽면과 주름관 사이에 빈틈이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메어주셔야 벽체 틈새로 유입되는 냄새를 막을 수 있어요. 전동 댐퍼 설치는 후드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방 설계 단계에서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주방 인테리어 할 때 간접조명을 빼먹는 분들이 있어요. 간접조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주방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천장 메인 조명만 뒀을 때는 조리대 앞에 사람이 섰을 때 그림자가 생기면서 상판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주방은 칼을 쓰는 공간인데 조리대가 어두우면 불편하고 위험하겠죠? 이럴 때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을 추가해주면 사각지대 없이 조리대를 직접 비추기 때문에 시각적인 피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메인 조명을 끄고 간접조명을 켰을 때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홈바나 오픈장 내부에도 간접조명을 넣으면 좋은데요. 홈바 내부에 그릇이나 소품을 놓을 때 텍스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유리도어 수납장 내부에 간접조명을 넣으면 그릇이나 와인잔을 비추는 쇼케이스 역할을 해서 갤러리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 하부장 걸레바지 쪽에 간접조명을 설치하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면서 가구가 지면에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간접 조명은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간접조명은 T5나 LED 조명을 사용하는데요. 금액적인 면을 따져보면 지판과 지판 사이에 T5를 시공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조명이 나갔을 때 교체하기도 수월합니다. 하부장 지판에 NC 가공을 해서 LED 조명을 매립하는 경우 비용이 좀 더 발생합니다. 모양면에서 보면 LED 라인 조명이 훨씬 더 예뻐서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LED 라인 조명은 가구 제작할 때 처음부터 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행의 스테인리스 상판, 직접 써보고 소신발언합니다. 스테인리스 상판 소재는 물이나 열, 오염에 강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관리가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주로 상업용 주방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카페나 인더스트리얼 무드처럼 세련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각적인 이미 때문에 스테인리스 상판을 많이 찾으세요. 저희도 스테인리스 상판을 여러 번 시공했는데 단순히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다가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테인리스 상판은 스크래치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냄비를 한 번만 끌어도 미세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긁힘에 예민한 분들은 스텐 상판이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크래치가 쌓이면서 상판 자체가 은은한 무광 질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텐 상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멋으로 생각하세요. 원래 스테인리스는 막 쓰기 위해 태어난 소재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대한 강박만 내려놓는다면 주방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방 미드웨이에 이런 타일은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하던 30년 전엔 모자이크 타일이나 소형 타일이 유행이었어요. 그땐 정말 관리에 대한 생각 없이 유행 따라 줄눈이 많은 타일을 시공했었는데요. 이렇게 줄눈이 많이 들어가는 타일은 보기에는 예뻐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음식하다가 보면 미드웨이가 정말 많이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또 엠보가 있는 타일은 음식이 튀어도 한 번에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려워요. 미드웨이만큼은 무조건 청소되기 쉬운 자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미드웨이 마감은 상판을 감아 올리는 건데요. 조리대 상판을 미드웨이 벽면까지 연결하면 시각적으로도 확장되어 보여서 주방이 훨씬 더 넓고 고급스러워집니다. 또 줄눈 없기 때문에 관리가 더 수월하죠. 나는 미드웨이를 타일로 하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대형 타일을 선택하세요. 900에 900이나 600에 1200의 대형 타일을 선택하면 미드웨이 중간에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줄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래 써도 편리한 주방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싱크대 하부장 높이는 900mm, 깊이는 600mm, 걸레바지 높이는 120mm, 미드웨이 높이는 650mm, 상부장 깊이는 300에서 350mm입니다. 부부가 주방을 함께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너무 높아도 불편하고 너무 낮아도 불편해요. 나에게 맞는 하부장 높이는 4키 나누기 2 플러스 5cm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165cm라면 87.5cm, 175cm라면 92.5cm가 나옵니다. 이 둘 중에 중간 정도의 높이가 대략 90cm인 거죠. 또 최근에 나오는 식기세척기 같은 빌트인 가전을 넣을 계획이라면 최소 820에서 900mm 높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900으로 잡는 게 편리합니다. 상부장에도 수납을 많이 하려면 미드웨이 간격을 줄일 수 있지만 요즘엔 650mm 정도로 잡는 게 기본입니다. 높이가 있는 대형 믹서기나 커피 머신, 정수기 같은 소형 가전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하부장 깊이는 600mm, 상부장 깊이는 보통 하부장의 절반 수준인 300에서 350mm 정도로 잡습니다. 이보다 더 깊으면 이마를 부딪힐 수 있어요. 최근엔 수납량을 늘리기 위해 걸레바지 높이를 낮추기도 하는데요. 로봇 청소기 주차나 원활한 바닥 청소를 위해서는 최소 120mm의 높이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쁘고 멋있게 주방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쓰기 편한 주방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인 주방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 외에 주방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 이런 점이 좀 후회되더라 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달러 대표 박장호였습니다.